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244페이지 16번 문장 봅시다. 토양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뭐 포장 용수량, 그 다음에 무슨 최대 용수량, 연구 위조점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최대 용수량이다. 최대 용수량에서 뭐가 빠지냐면 중력수.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 쪽으로 물이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중력수가 쭉 빠지고 나면은 이제 최대 포장 용수죠. 그래서 포장 용수량이 된다. 포장 용수량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모관수가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연구 위조점이 된다. 연구 위조점. 자, 이게 이제 흡착수, 결합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다라고 해요. 중력수 이거는 어차피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필요 이상의 물이다. 그래서 이걸 잉여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잉여수분을 빼고 남은 게 포장용수량이고, 여기서 이제 모관수가 실제로 작물에 있어서 아주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효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유효수분을 빼고 나면 유효수분도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구 위조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겠지. 연구 위조점. 자, 연구 위조점이라고 해서 수분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그리고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수분이다. 근데 흡착수는 온도를 아주 높이면 105도에서 한 110도씨 정도 온도를 높이면은 토양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양과 분리가 가능. 그러나 결합수는 온도를 아무리 105도 내지 110도까지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가열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거야. 이거는 토양과 분리 불가.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토양 수분 장력 PF를 보면요. 수분 장력 PF를 보면 포장 용수량이 대충 이게 한 2.7 PF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연구 위조점이 약 4.2. 그 다음에 결합수 상태가 약 7 정도. 결합수 상태가 약 7 PF 정도. 이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냈는데 1번에 포장 용수량 상태는, 포장 용수량 상태는 토성과 관계없이 모든 토양에서 같은 수분 함량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토성은 토양의 구성 성분인데 점토가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모래가 얼마나 많은가. 모래가 많으면 말수록 사토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많이 물이 잘 빠져버릴 겁니다. 그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포장 용수량의 양은 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토성에 따라 다르다. 이래 봐야 되겠죠. 다음 이번에 포장 용수량은 수분 당량과 채소 용수량의 수분 당량과 채소 용수량의 수분 함량보다 많다. 이런데 그렇지 않고 포장 용수량과 수분 당량은 일반적으로 일치됩니다. 그래서 포장 용수량과 수분 당량은 일치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 3번에 젖은 토양을 건조시킬 때 최초로 없어지는 수분은 중력수이고, 자, 최초로 없어지는 중력수 맞죠? 그죠? 중력수고, 그 다음에 최후에 없어지는 것은 쭉 말리면 최후에 없어지는 것은 가열을 했을 경우고, 가열하기 전까지는 이제 모관수, 다음에 가열을 하면 흡착수까지는 없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결합수는 없어지지 않는 분리 불가다. 그러나 분리가 되는 것까지는 흡착수니까 최후로 없어지는 것은 흡착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양 수분 장력은
최대 용수량 조건보다 포장 용수량 조건에서 더 높다. 그래서 수분 장력은 최대 용수량보다 포장 용수량이 더 높습니다. 더 높고 영구히 저점, 자, 이때는 0이 되죠. PF 0이 되고. 그래서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고 더 높습니다. 이래 갈수록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식물 생육에서 CN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 CN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입니다. 탄수화물 질소의 비율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일단 절대량 자체도 중요합니다. 비율 자체도 중요하고 절대량 자체도 중요해. 그러니까 최소한 N이 부족하지 않을 것, N이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전제로 해야 돼. 그래서 N이 질소가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CN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성과 결실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CN율을 적용할 때 C와 N의 비율뿐만 아니라 C와 N의 절대량도 중요하다. 아무리 CN율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N이 아주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화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환상박피한 윗부분의 눈은 CN율이 높아지며 하와 분화가 촉진되고 가실의 발달이 조장된다라고 했는데, 자, 맞는 말이고요. 자, 딸기 촉성 재배에서는 CN율이 추나 처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랬는데, 딸기에서 촉성 재배를 하겠다라고 할 때 딸기 촉성 재배에서는 오히려 CN율보다는 버널리제이션이 더욱더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고구마 순을 납밟고 대목에 접목하면은 CN율이 높아져서 개화가 촉진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19번 식물의 굴광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굴광현상의 경우에는 청색광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래서 청색광이 굴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가시광선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20번에 밭작물의 한 해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했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질소 12량을 늘린다는데 질소의 12량을 늘리면은 그만큼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저항력이 떨어져서 질소 12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저항력을 높이고 한 해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질소 12량을 오히려 줄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까요? 양이온 치한 용량. 자, 봅시다. 양이온 치한 용량. CC라고 그러는데,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이제 토양 속에는 양이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양 속에 있는 양이온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H 플러스라든지 또는 칼슘 2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암모늄이라든지 또는 카륨이라든지 또는 나트륨. 자, 이러한 양이온들, 플러스 이온들, 이러한 플러스 이온들은 다른 플러스 이온과 치환된다. 치환된다라고 하는 말은 교환된다. 자, 이와 같이 다른 양이온과 교환이 가능한, 다른 양이온과 플러스 이온과 교환이 가능한 이런 양이온의 플러스 이온의 플러스 이온의 총량, 이걸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합니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이온 양이온들 중에서 치환이 토지에 대한 합작력으로 따지면 토양과의 합작.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토양과의 합착력,
토양과의 흡착력의 크기는 이게 가장 크고 이 두 개는 같습니다. 같고 크고. 자, 이 정도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양과의 흡착력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토양과 맞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토양 속에 이 칼슘 이온이 많이 흡착되어 있다. 이게 토양에 딱 흡착되어 있습니다. 흡착되어 있는데 이 토양에 비가 왔다라고 합시다. 비가 왔다. 비가 오면 H2O죠. 자, 물이다 말이야.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게 H이온이 나타나네. H 플러스 이런 H이온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 자, 이 토양은 H와 흡착되려는 힘이 칼슘과 흡착되려는 힘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지환이 됩니다. 자, 지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토양에 H 플러스 이렇게 토양에 이렇게 H가 흡착이 되고 이 칼슘은 토양과는 분리되어서 물에 씻겨 내려가 버리게 된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토양 염기라고 합니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기가 씻겨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토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양이온 치한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비료를 줬을 때 그 비료에 대한 흡착력이 높아서 보비력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 비료의 효과가 오래 갑니다. 자, 그리고 완충 능력도 일반적으로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양이온 치원 용량이 증대되면 토양의 보비력이 증가한다. 이래야 되고요. 이번에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대되면 토양 반응의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증가한다. 토양 반응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바로 완충 능력입니다. 완충 능력이 증가되죠. 그다음 3번에 양이온 치원 용량이 증대되면 비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3번이 딱 맞는 말이고 4번에 양이온 치환 용량은 토양 중에 점토 함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이온 치환 용량 토양 1kg에 이러한 지향 가능한 용량이 얼마쯤 있느냐, 센티몰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단위가 이렇게 킬로그램 분의 센티몰 이게 이제 단위입니다. 양이온 치환 용량의 단위인데 자, 이것은 점토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토양이면 토양일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점토 함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23번. 토양 수분의 함유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냈는데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다 옳고 4번에 보니까 잉여 수분은 최대 용수량 이상의 과습한 상태의 토양 수분을 말한다. 그런데 자, 아까 볼 때 잉여 수분이 뭡니까? 바로 중력수죠. 여기 이제 최대 용수량이고 최대 용수량을 중력수 빼고 남은 게 뭡니까? 포장 용수량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수분 이게 중력수인데 잉여수분은 최대 용수량 이상 아니죠. 최대 용수량 이상이 아니고 포장 용수량 이상입니다. 포장 용수량 이상이고 최대 용수량보다 물이 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24번. 식물의 일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는데 일장 효과의 감흥 부위는 잎이죠. 그래서 본 잎이 나온 뒤 어느 정도 발육되어야 감흥이 이루어집니다. 1번 맞는 말이고 명기의 광이 약강이라도 일장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명기의 광이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빛을 받는 거니까 일장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야간조파, 나이트 브레이크, 야간조파의 가장 효과적인 광은 적색입니다. 일장 효과에 발현하는 어느 한계의 온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이게 한계 일장이죠. 자, 그리고 온도 자체도 한계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3번. 자, 이걸 한번 정리하면
그래 이제 광합성을 한다. 그때 빛이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굴광성이다라든지 여기서 나온 야간조파라든지 자, 다 이제 빛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광합성, 야간조파, 그다음에 굴광성 다 빛이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광합성이라든지 야간조파의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러한 광선은 즉색광입니다. 그리고 일장 효과도 마찬가지죠. 즉색광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굴광성만, 이 굴광성은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발현과 관련이 있죠. 이 굴광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색입니다. 그래서 굴광성의 경우만 청색광이 가장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적색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간조파에 가장 효과적인 광은 청색광이 아니고 적색광입니다. 적색광입니다. 자, 그럼 26번 한번 볼까요? 대기 환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작물의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대기 중 농도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포화점은 약 7 내지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7 내지 10배 정도. 그러니까 대기 중에 0.03%니까 약 0.3%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 1번 틀리고요. 이번에 광이 약한 조건에서는 강한 조건에서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다 낮다. 자, 이건 아까 전에 바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죠? 광이 약할 때 이산화탄소 보상점부터 이산화탄소 포화점 요소 요범이다 이렇게 봅시다. 근데 광이 세지면 세지면 탄소 동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보상점이고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포화점은 더 높고 보상점은 더 낮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이 강한 경우에 그럼 강이 약한 조건에서 이랬네. 강이 약한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높고 포화점은 낮네. 보상점은 높고 포화점은 낮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강이 약한 조건에서는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높다 해서 2번이 맞는 말이다.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3번에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90% 이상이어도 작물의 호흡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작물의 호흡작용은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5 내지 10% 이하가 되면 크게 감소하지만은 21%에서는 정상적이고 90% 이상이면 다시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흡은 산소 농도가 90%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감소됩니다. 아주 작을 때는 또 감소되지만 아주 많아도 또 감소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작물의 생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보상점 이상의 농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26번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한번 볼까요? 사탕수수와 밀의 광합성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랬는데, 사탕수수와 밀의 광합성 특성? 그러면 사탕수수와 밀, 이 두 개를 왜 비교했을까? 이거는 이제 C3 식물과 C4 식물을 비교한 것이다. 자, C3는 주로 이제 온대 작물로서 여기서 말하는 밀은 C3고, 그 다음에 C4는 이건 주로 아열대 작물로서 여기 있는 사탕수수, 옥수수 이런 건 C4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특성 이렇게 물었는데 이 C3와 C4의 광합성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 2개 정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 그래프 2개는 머릿속에 이어놔라 이런 얘기지. 자, 다시 말하면 이쪽은 이제 광합성 양으로 보고요. 이쪽은 광의 세기,
빛. 광일색이. 자, 이렇게 봅시다. 광일색이. 이렇게 보면 자, 요게 C3 작물이고 요게 C4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광포화점을 보면 C3의 광포화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이 세짐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증가됩니다. 그러나 광이 요 정도 포화점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광이 더 세져도 광합성량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4 작물의 광포화점은 여기네. 광이 세지면 계속 광합성량이 증가됩니다. 요 이상 되면 이제 C4의 광합성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와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광합성량이고 C3고 C4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의 C3를 보면 C3에 여기 CO2 보상점입니다. 그리고 CO2 포화점입니다. 자, C4 작물의 경우는 이게 CO2 보상점이고요. CO2 포화점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에 사탕수수가 밀보다 광포화점은 어떻다? 광포화점, 요걸 지금 묻고 있네요. 광포화점. 사탕수수가 밀보다 광포화점이 더 높다. 이래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1번 틀리고. 그 다음에 3번에 사탕수수가 밀보다 광합성 적정 온도가 높다. 자, 온도는, 이건 아열대 작물이고, 이건 온대 작물이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의 경우가 적정 온도가 더 높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사탕수수가 밀보다 광합성 적정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탕수수가 밀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 자, 이산화탄소 보상점을 보니까 이게 밀이고 이게 사탕수수니까 사탕수수가 밀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더 낮네. 그죠? 낮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다 틀리고요. 2번에 사탕수수가 밀보다 광호흡이 낮다 이런데, 이제 광호흡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광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받으면 호흡과 같은 그러한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걸 광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럼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제 식물 체내가 있으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게 호흡이죠. 그러면 이 식물이 광을 받으면 이같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걸 광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광호흡은 C3 식물의 경우만 나타납니다. C4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4의 경우에는 그 작물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고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그걸 활용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C3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가 없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바로 광합성을 하고 또 받아들여야 광합성을 하고 하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광합성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광호흡이 나타나서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서 이걸로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게 C3 작물. 그래서 C3인 밀은 광호흡이 이루어지고 C4인 사탕수수는 광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쭉 와서 32번 문제 한번 보죠. 칼슘에 관한 성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이거 우리 이제 무기 성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칼슘은 체내에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과다하면 철의 흡수를 저하시키고, 결핍되면
뿌리 나누의 생장점을 붉게 변하게 만드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면 일장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아닌데 나팔꽃에는 키네틴이라는 물질이 작용해서 화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나팔꽃은 키네틴이 화성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파인애플은 2,4-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성 옥신입니다. 옥신류의 생장 조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신은 계하를 유도하죠, 그죠? 계하를 유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린도 역시 화성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류에 있어서 생장 억제제가 계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생장 억제제는 역시 꽃이 피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35번 토양 속에는 대기보다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농도가 많은 게 뭐냐? CO2입니다. 그래서 CO2는 대기 중에서는 약 0.03%지만은 토양 중에는 약 0.1% 정도 CO2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토양 속의 공기 속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훨씬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41번 문제 봅시다. 41번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고 대단히 넓은 범위에서 화성이 유도되는 작물. 이게 뭐? 자,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다. 한계 일장이 없다. 중일성 식물입니다. 그죠? 중성이죠. 그죠? 한계 일장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중에서 중성식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럼 중성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지, 토마토, 고추, 당근, 샐러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지, 토마토, 고추, 당근, 샐러리 이런 것들은 중성식물이고 자, 중성식물의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44번 문제 한번 봅시다. C3 작물의 광호흡이 가장 높은 조건은 이랬죠. 자, 광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C3에서 광을 받아서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강이 세면셀수록 광호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낮고 산소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가 부족할수록 광호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할수록 광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고 산소 농도는 오히려 높고,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호흡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산소 농도가 높고 그리고 강한 빛을 받을 때 그 빛으로부터 호흡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강한 광선을 받고 그리고 온도는 높을수록 이것이 광호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5번 토양에서 식물체를 격려해 대기 중으로 수분이 이동할 때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곳은 이랬죠. 자, 수분, 물의 흐름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의 이동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분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토양에서 식물체를 격려하여 대기 중으로 수분이 이동할 때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것은 이런데, 자, 이게 이제 토양입니다. 토양에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자, 잎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토양에서 식물체를 격려해서 토양에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잎인데 잎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자, 이럴 때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수분 포텐셜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높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고 이 다섯 번째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대기의 수분 포텐셜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일장 효과에 관한 다음 설문조 옳지 않은 것은 냈는데 1번에 적색광보다는 청색광의 일장 효과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일장 효과는 아까 전에 정리했지만 일장 효과는 일장 효과는 적색광이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더 크다. 이래서 1번이 틀렸네. 자,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건데 굴광성이 있죠. 굴광성. 굴광성에만 청색광이 가장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적색광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적색광이 청색광보다 더 효과가 큽니다. 근데 1번은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장 효과의 감흥 부위는 잎입니다. 잎인데 성숙한 잎일수록 더 감흥을 잘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잎이 일장이 더 잘 감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식물인 콩이 장일 조건에 놓이면은 영양 생장이 계속이 되고 일장 효과를 이용해서 작물의 개화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국화 같은 경우에 국화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암막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국화가 꽃피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48번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